어둠이 짙게 들이운 밤, 낡은 창고 안에는 매캐한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한 줄기 희미한 달빛이 깨진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어 바닥에 길고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묶인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두 손목과 발목에는 붉게 부어오른 밧줄 자국이 선명했고 하얀 블라우스는 검붉은 얼룩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그녀의 말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에 번뜩였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낮고 쉰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칼날이 여인의 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핏빛 붉은 낙인이 그녀의 하얀 피부 위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서울 광역수사대 강력계 형사 강태준은 연쇄 살인 사건 현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젊은 여성이었고 발견 당시 손목과 발목이 묶인 채 끔찍하게 살해되어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모든 피해자의 몸에 붉은색의 기묘한 문양이 칼로 새겨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짐승의 발톱 자국 같기도 하고 고대 문자의 일부 같기도 한 그 문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불길함을 느끼게 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태준의 파트너인 베테랑 형사 박철민이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수십 년간 강력 범죄를 다뤄온 그조차 이번 사건의 잔혹함과 기괴함에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지문은 물론이고 머리카락 한 올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범인의 수법은 수사팀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다. 태준은 사건 파일을 밤낮으로 파고들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이라고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어 보였다. 직업도 거주지도 심지어 친구 관계조차 전혀 달랐다. 그러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충격적인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피해자들의 몸에 새겨진 붉은 문양에서 희귀한 종류의 잉크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잉크는 일반적인 문구점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특수한 염료로 주로 고가의 예술 작품이나 특정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것이었다. 특정 종교 의식? 태준은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곧바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고대 종교 의식, 비밀 결사, 흑마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붉은 문양과 관련된 단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이 태준에게 걸려왔다. 이번 피해자 역시 젊은 여성이었고 이전 피해자들과 동일한 붉은 문양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범행 수법 또한 놀랍도록 유사했다. 태준은 절망감과 함께 더욱 강한 분노를 느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그는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태준은 이전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놓쳤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때 태준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흔적이 들어왔다. 피해자의 집 주변 CCTV 영상 속에서 희미하게 포착된 검은색 차량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태준은 직감적으로 그 차량이 범인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태준은 즉시 모든 경찰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검은색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문제의 차량이 서울 외곽의 한 폐쇄된 공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드디어 잡았다. 태준은 권총을 장전하며 굳게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폐공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눈빛은 매서운 맹수와 같았다. 폐공장 안은 을씨년스러웠다.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골 구조물, 여기저기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하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발밑에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낡은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 창고 안에는 검은 망토를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고 그들의 중앙에는 붉은 문양이 새겨진 제단이 놓여 있었다. 제단 위에는 또 다른 희생자가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것은 태준이 쫓던 연쇄살인범이었다. 살인범은 기괴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들려 있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이들이 단순한 살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었고 희생자들은 그 제물이었던 것이다. 태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창고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거기 멈춰. 갑작스러운 태준의 등장에 의식을 진행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살인범은 섬뜩한 눈빛으로 태준을 노려보며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다. 방해하지 마라. 신성한 의식이다. 살인범의 외침과 동시에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침착하게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수많은 강력 범죄 현장을 경험하며 단련된 그의 격투 실력은 일반인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살인범은 민첩하게 제단을 뛰어넘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태준은 묶여있는 희생자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다시 살인범을 추격했다. 폐공장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어둠 속에서 살인범은 능숙하게 장애물들을 피하며 태준과의 거리를 벌려나갔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계속되는 동안 태준은 살인범의 움직임 속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길을 잘 아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공장 내부를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살인범은 공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굳게 잠긴 철문을 열기 위해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 순간 태준은 살인범의 뒷모습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목덜미 뒤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낙인. 그것은 피해자들의 몸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너, 도대체. 태준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소름 끼치는 깨달음을 얻었다. 살인범 역시 그 의식의 일부였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희생자가 아닌 다른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살인범은 철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그 뒤를 쫓아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 안에는 더욱 넓고 어두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기운이 태준을 덮쳐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붉은 눈들이 태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었다. 붉은 눈을 빛내며 웅크리고 있는 기괴한 형상들은 마치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살인범을 향해 숭배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살인범은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보였다. 태준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섬뜩한 광경은 너무나 생생했다. 살인범은 천천히 뒤돌아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환영한다. 이방인이여. 이곳은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존재를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다. 살인범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쉰 듯했다. 마치 다른 존재가 그의 목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내 놈들이 대체 뭘 숭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 끔찍한 짓을 멈춰라.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이미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의 부활을 염원한다. 붉은 나귀는 그 부활을 위한 표식이며 희생된 영혼들은 그 힘을 불어넣는 제물이다. 살인범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태준을 쏘아보며 말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기괴한 형상들은 흉측한 소리를 내며 태준을 압박해왔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권총을 쏘며 괴물들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나 많았다. 총알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태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형사, 정신 차려. 돌아본 태준의 눈에 박철민 형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다른 형사들과 함께 철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박 형사님. 태준은 안도감과 함께 다시 한번 싸울 힘을 얻었다. 형사들은 일제히 괴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태준은 다시 살인범을 쫓기 시작했다. 살인범은 재단 뒤쪽의 어두운 통로로 도망치고 있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라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간 태준은 마침내 넓은 공간과 마주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석상이 놓여 있었고 석상의 주변에는 붉은 잉크로 그려진 기괴한 문양들이 가득했다. 살인범은 석상 앞에 꿇어앉아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제물만 바치면 위대한 존재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살인범의 목소리는 숭고함마저 느껴질 정도로 간절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희생자가 될 젊은 여인의 머리카락이 들려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살인범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다. 살인범은 광기에 찬 힘으로 저항했지만 태주는 모든 분노와 정의감을 담아 그를 제압해 나갔다. 마침내 태주는 살인범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그를 붙잡았다. 살인범의 눈동자는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태준의 힘에 굴복한 상태였다. 끝났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석상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붉은 문양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살인범은 절망적인 외침을 내뱉었다. 그의 몸에서 강렬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되어 주변을 휩쓸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강력한 에너지 파동은 그를 그대로 덮쳤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는 석상이 뿜어내는 붉은 빛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며칠 후 폐공장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쇄 살인범과 그를 추종하던 광신도 집단,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강태준 형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더 이상 형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경찰 조직을 떠나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거대한 그림자의 잔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존재했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강력한 존재였다. 붉은 낙인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세상을 잠식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깨어나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태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태준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뜬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독과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낮은 독백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붉은 낙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